첫 문장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요. 밤 뉴스를 가르던 속보 자막에 저수지에서 30대 남성 시신 발견이라는 문장이 올라오자 이상철은 리모컨을 쥔 손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그대로 느꼈습니다. 김다정은 괜찮은 척 밥상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는데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도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더라고요. 이상철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는 특유의 무표정한 어조로 신원은 아직 확인 중인데요. 소지품이 없어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뺐다시피 받아들었고 우리 아들인지 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나요라고 간신히 묻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휴대폰을 꾹 쥐고 말없이 서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일주일째 꺼져 있는 이 지역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차갑게 반복되는 안내음이 지은호의 귓속을 더 서늘하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발끝에서 자꾸만 걸려 넘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손길도 자주 멈췄고 슬라이드 하나를 넘기질 못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청첩장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현재를 닫아버릴까요? 스스로에게 웃어보려 해도 잘 안 됐습니다. 박성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이 지역의 오랜 친구였는데요. 요즘은 박영나의 보디가드 일을 맡으면서 하루가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성재는 틈만 나면 연락망을 돌렸습니다. 건설 현장, 고시원, 값싼 식당들, 지역이 지나갔을 법한 자리를 샅샅이 훑었는데요. 사람 하나 찾는 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말들 사이로 단서를 주워 담았습니다. 며칠 전 수염 덥수룩한 청년이 현장에 왔다가 연락받고 훌쩍 사라졌다더라. 도시락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딜 서둘러 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한 곳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은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서울 변두리 고시원 작은 방에서 지역은 하루를 버틴다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얇았고 잠은 더 얇았는데요. 낮에는 몸을 부서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부서 생각했습니다. 술잔을 비우면 아무 생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신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정보와의 표정, 그 뒤엉킨 말들, 가족의 눈빛, 그리고 지은호가 건넸던 고백과 자신이 내리꽂듯이 내뱉었던 거절까지. 나는 그렇게까지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가장 쓰렸습니다. 하루는 지역이 버스를 타고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요. 정류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라디오 뉴스가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저수지에서 3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없는데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역은 버스벨을 누르고 중간에 내려서 길가 편의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걸음을 옮기다 보니 낯선 골목과 낯익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손에 닿았는데요. 지역은 지은호의 이름을 찾아가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미안했다. 이 짧은 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더 컸거든요.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새벽마다 운동화를 꿰어 신고 골목을 돌았는데요. 사실은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순찰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반대로 부엌과 방 사이를 맴돌며 집을 지켰습니다. 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라고 불은 켜놔야 해요. 김다정의 말투는 단호했는데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마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 대체 왜 하려 했던 거죠? 김다정의 물음에 이상철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 둘의 대화는 언제나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근거를 잃어버린 하루가 맞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지은호는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걱정 때문에만은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한 그날 이후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질긴 자존심이라는 보호막을 씌웠는데요. 그 보호막이 지금은 오히려 숨을 막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게 때로는 덜 아픈 길일지도. 서울역 플랫폼에 내리자 지은호는 먼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는 반가움과 걱정이 같이 묻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왔다. 근데 무리하진 마라. 내일이 조금 복잡해서 내가 위험한 일엔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했거든. 성재는 박영나 쪽 경호 동선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이지환을 챙겨야 하는 일정이 겹쳐 더 바빠져 있었고 거기에 지역 수색까지 붙으니 몸이 3개라도 모자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의 마음은 셈으로 계산되지 않더라고요. 성재는 결국 일정을 쪼개 밤마다 지은호와 동선을 나눴습니다. 지은호는 고시원 밀집 구역을, 성재는 공사 현장 주변을 맡았습니다. 단서 하나를 건질 때마다 서로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파란 작업복 맞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새벽에 작은 식당, 수염난 청년이 고개 숙이고 밥 먹었다더라. 이런 메시지들이 쌓이자 지은호는 지도를 펼쳐 색을 칠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선으로 이어지면서 한 구역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선의 끝은 저수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지은호가 한 노포 앞에서 주인에게 며칠 전에 혼자 와서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거의 손도 못 대고 나간 사람이 있었냐고 묻자 주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 키가 크고 등이 굽은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어. 밥은 거의 못 먹고 전화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급히 나가더라고. 지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지 보셨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는데 버스 정류장 쪽이었어.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버스도 있으니 아마 그쪽이었을지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신원 확인을 도와달라는데 가족이 아니면 보기 어렵대. 이 정보는 모두를 저수지로 끌고 갔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성재와 지은호가 같은 장소를 향해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른 색이었지만 색들이 겹칠수록 더 짙어지는 공통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내가 가야 한다고 했지만 발걸음이 마음만큼 빠르지 않았고요. 김다정은 끝내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이야기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둘의 말 사이에서 혹시 내가 먼저 가서 차라리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류품이 없어서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체형과 신발 사이즈는 가족분이 알고 계신가요? 이상철은 손을 모으고 대답했는데요. 지혁이는 발이 큰 편입니다. 280을 신었어요. 경찰은 잠시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발견 당시 신발이 없었습니다. 희망이자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신발이 없다면 그게 지혁이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증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애매함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재에게 회사 쪽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박영나 측 일정이 틀어지면서 성재가 자리를 비운 것이 바로 티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이지환 동선에 구멍이 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을 때렸습니다.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십시오. 성재는 친구와 일이 서로 다른 저울에 놓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늘 정답이 뾰족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빠져야 할 수도 있다. 내가 혼자면 위험하니까 사람이 많은 곳만 다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결의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짙어질수록 저수지 주변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물가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역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아니,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말을 걸며 걸었는데요. 갑자기 발끝에 부딪히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젖어있는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크기가 커 보였고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설마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운동화는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남겨둔 유기물처럼 아무 흔적 없이 맥락을 잃은 채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같은 모델을 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심장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바로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받았습니다. 말없이 들리는 숨소리. 한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끊으려던 순간 낮게 눌러 담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지은호. 분명히 이 지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예요, 이 지역?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은호는 다급해졌습니다.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살아있다는 말이면 그걸로 됐어요. 지금 만나자고요. 내가 갈게요. 지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나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뜻밖의 안도와 또 다른 불안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는데요. 대신 그가 마음을 결심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붙들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지은호는 곧장 이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어요라고 말하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는데요. 혹시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이 희망을 미루는 잔인함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의 눈빛은 모든 주저함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지역이에게서? 지은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김다정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지요. 살아있으면 뭐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이상철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린 지역이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고 말해주던 장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상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새벽 메모를 썼습니다. 아들, 내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다만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 메모는 질문이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밥을 먹자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회사와의 갈등은 커졌지만 성재는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순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손에 쥔 조그만 USB를 지은호에게 건넸습니다. CCTV입니다. 저수지 근처 버스 정류장. 전날 새벽 시간대. 해상도가 좋진 않은데 누가 봐도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화면 속 그림자는 어둡고 길었는데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걸음걸이는 익숙했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저요, 이 사람 지역이라고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쪽이 우리에겐 더 좋을 때가 있지. 그러나 이야기에는 늘 여지가 남아야 한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는 박영나 측의 누군가가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찾아. 그 청년이 누구와 만나고 다니는지 모두. 누군가의 관심이 지역을 향해 옮겨붙는 소리가 전선을 타고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성재는 그 사실을 직감처럼 감지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구나. 그래서 성재는 지은호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자. 우리가 먼저 사람으로 그를 붙잡자. 저녁 무렵 지은호는 저수지와는 반대 방향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날만큼은 저수지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물가에서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되니까요. 대신 지은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밥은 꼭 먹고요. 전송을 누른 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구름이 조금 엷어졌습니다. 이건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는데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때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한다. 이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짧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약속. 지은호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돌아오겠다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혼자라도 버텨보겠다는 약속일까요? 그 물음이 그대로 다음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은호가 지금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기다림일까요? 직접 찾기일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친구와 일 사이에서 어디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전개에 꼭 반영해 볼게요.